지금 전 세계가 경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내뱉은 단 한마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다. 그 순간 백악관,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은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경고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이다. 러시아는 비웃었습니다. 정치적 쇼일 뿐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모든 말을 뛰어넘을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철학, 억제의 윤리,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기술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뒤집은 대한민국의 진짜 선택, 핵을 통제한 나라의 서막이 펼쳐집니다.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는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장에서 터져나온 한 문장은 제가 예상했던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충격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요. 저는 워싱턴 국방전략연구소 소속 해군 전략 분석관이었고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각국 정상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기자들은 동시에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저 역시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동북아 전체의 군비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습니다. 곧바로 일본 방위성이 성명을 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중국 외교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NPT 위반이며 동북아 군비 균형을 완전히 붕괴시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가세했어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논평을 발표했죠. 유럽 언론들도 신중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정치적 상징성만 있을 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썼고 르몽드는 핵 확산의 새로운 위험이라 표현했어요. 미국 내부도 들끓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 몇몇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죠. 트럼프의 무책임한 승인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고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동맹 강화 차원에서 옹호했지만 대다수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분석이었죠. 결론은 더 간단했습니다. 0%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세계에서 단 6개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게 전부였죠. 그나마 인도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고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브라질을 떠올렸어요. 90년대 중반 브라질은 자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완성하지 못했죠. 캐나다는 아예 포기했어요. 기술적 난이도와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리 조선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원자로 설계와 추진 시스템은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요. 저는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곧 같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 계획은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판단은 확고했어요. 이건 트럼프가 동맹국에 던진 립서비스일 뿐이고 한국은 결국 현실의 벽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 승인이 핵 확산의 판도라 박스를 열 수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이 핵 추진 기술을 손에 넣으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일본은 플루토늄을 40톤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요. 기술력도 충분했죠. 만약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나서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동북아는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반박도 해명도 환영도 없었죠. 그저 침묵만 흘렀습니다.
경주 회의장 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측 대표단은 질문을 받아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보통 이런 경우 당사국은 즉각 입장을 밝힙니다. 계획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해소하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그런데 한국은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죠. 마치 모든 걸 이미 준비해 둔 것처럼 세계의 비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보고서는 책상 위의 분석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진짜 의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생각인지 아니면 그저 정치적 몸값을 올리려는 건지. 워싱턴에서 바라본 한국과 현장에서 마주한 한국은 분명 달랐을 테니까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죠. 기내에서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한국의 잠수함 개발 역사, 독일 제214급 기술 도입, 장보고급과 도산 안창호급의 성능 자료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과 핵추진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동해 상공을 지날 때였어요. 기내 모니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이 이틀 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에는 바다 위로 솟구치는 미사일의 궤적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 펼쳐진 회색빛 바다. 그 어딘가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을 거였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추진 기술이라지만 그 경계선은 종이 한 장 차이 아닐까. 핵추진 원자로를 가진 나라가 정말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론 같은 뿌리니까요.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원자로 설계. 이 모든 게 결국 같은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하는 순간 세계는 한국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동맹국이 아니라 잠재적 핵보유국으로요. 일본과 중국의 반발은 더 거세질 테고 북한은 이를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을 거예요. 동북아는 냉전 시대보다 더 불안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태세에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경주의 외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산들과 기와지붕들, 그 사이로 뻗은 도로들. 고즈넉한 풍경이었죠. APC 회의가 열리는 도시답지 않게 조용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한 표면 아래 무언가 거대한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공항에 내리자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어요. 하늘은 온통 회색이었죠. 해가 구름 뒤에 가려져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경주 시내 호텔 이름을 말했죠.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이 길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저들은 침묵하는 걸까? 왜 반박하지 않는 걸까? 혹시 정말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핵추진 잠수함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차는 경주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회색 하늘은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정말 이 무모한 계획을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 결국 현실 앞에 물러설 건지. 경주의 하늘은 흐렸고 나는 아직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 길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주의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이 평온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장 주변은 달랐죠. 경찰 병력과 경호원들이 삼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국 언론사 차량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미국 대표단 명찰을 목에 걸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죠. 복도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CNN 기자가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붙잡고 인터뷰하고 있었고 중국 CCTV 팀은 카메라를 들고 회의장 입구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복도 한쪽에서 프랑스 외교관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안 됐어. 트럼프의 정치쇼에 말려든 거야. 다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기술 이전 없이는 불가능해. 10년은 걸릴 거라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측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공식 브리핑도 기자회견도 없었죠. 그저 회의장 한쪽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침묵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오전 10시 미 대사관을 통해 한국 해군 관계자와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이도현 제독이었죠. 경주 시내 한 조용한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제독은 60대 중반쯤 돼 보였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악수는 짧았고 인사말도 간결했죠.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제독님, 한국이 정말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입니까? 제독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국제조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건 전형적인 군사적 회피였으니까요. 하지만 제독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기엔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이 있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면담은 2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보고서에 기록했죠. 한국 해군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구체적 기술 정보 제공 거부, 전형적 군사적 은폐 패턴 확인. 제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게 기술적 한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원자로 연구단지가 있는 곳이었죠. 미 대사관의 협조로 공식 방문이 허가됐어요. 연구소 정문에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3번이나 거쳤고 출입 동선도 엄격하게 제한됐죠. 안내를 받아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원자로 설계도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기술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손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죠.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안경 너머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켜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 원자로는 저농축 우라늄만을 사용합니다. 농축도는 20% 미만이며 이는 IAEA 기준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저는 질문했죠. 그 농축도로 어떻게 충분한 출력을 얻습니까? 박사는 답했습니다. 설계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냉각 시스템과 연료봉 배치의 효율을 극대화했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건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실제 구현은 다른 문제입니다.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박사님,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추진체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핵추진 기술과 핵무기 기술은 결국 같은 뿌리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잠깐 실험실 일부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원자로 실험 장치가 보였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며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힐끗 봤어요. 출력 안정성 그래프였습니다. 그 순간 멈칫했어요. 수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었죠. 변동폭이 미국 해군의 최신형 원자로보다 작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죠. 만약 이게 조작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박사님, 저 데이터는 실제 측정값입니까? 한유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실시간 측정값입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안내원이 시간이 됐다며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방문은 거기서 끝났어요.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이터가 진짜라면 한국은 뭔가를 해낸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 리 없었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프랑스도 수십 년이 걸렸던 기술인데 한국이 혼자 해냈다는 건 말이 안 됐죠. 호텔로 돌아와 국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했어요. 일본 방위성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실전 배치까지 가려면 최소 10년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실험실 수준에 불과합니다. NHK는 이 발언을 대서특필했어요. 중국 환구시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미국의 조종을 받는 핵확산의 변형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사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한국은 NPT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러시아 타스 통신도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기술은 아직 실험실 수준이며 실제 해상작전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시도는 야심적이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죠. IAEA는 공식 문서를 발표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대해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 전홍축 우라늄 사용 여부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할 것. 이 문서는 곧바로 각국 언론에 인용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이 모든 반응을 기록했어요. 세계는 여전히 한국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는다. 기술적 입증이 없는 한 이 계획은 정치적 선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불안이 커졌어요. 연구소에서 본 그 데이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출력 안정성 그래프, 변동폭. 그 수치는 너무 정밀했어요. 조작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고 실제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죠. 이건 조작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뭔가를 해냈다면 그건 제 모든 분석을 뒤엎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데이터로 수십 년의 기술 격차가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경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의심과 불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APC 회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드디어 공식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는 회의장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복도는 기자들로 푹 젖었고 각국 대표단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발표는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제 판단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정치적 수사로 이 자리를 넘기려 할 거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의문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저들이 정말로 해냈다면, 그 생각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믿어온 모든 전제를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나는 데이터를 본 뒤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확신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호텔방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 해군 측이었어요. 밀러 박사님, 오후 2시에 특별기술 검증 세션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답했죠. 참석하겠습니다. 경주 국제회의장 지하 3층에 마련된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보안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출입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기술 분석관 2명, IAEA 검증단 3명, 일본 방위성 기술관 2명, 독일 해군 전문가 1명.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본 기술관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쇼일 뿐이죠. 추진에 필요한 출력은 감당 못할 겁니다. 러시아 대표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 기술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반응을 기록했어요. 정각 2시 한국 해군 관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도현 제독과 한유진 박사 그리고 기술진 4명이었죠. 제독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실증 실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질문은 영상이 끝난 후 받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배경음악은 없었고 오직 수치와 그래프만 화면을 채웠죠. 첫 장면은 원자로 출력 변화였습니다. 시간대별로 출력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변동폭은 0.3% 이내였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어요. 미국 해군의 최신 원자로도 0.5%였습니다. 이 수치는 그보다 안정적이었죠.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은 냉각 루프 안정성 테스트였습니다. 냉각수 온도, 압력, 유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모든 수치가 설계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이상 신호는 없었습니다. 일본 기술관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세 번째 장면은 방사능 누출 검사였습니다. 원자로 주변 10개 지점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나타났어요. 모든 지점이 배경 방사선 수준이었습니다. 검출기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죠. IAEA 검증단 한 명이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네 번째는 소음 측정이었어요. 수중 마이크로 녹음한 음향 데이터였죠. 그래프는 거의 평평했습니다. 엔진 소음, 펌프 진동, 기계적 잡음이 거의 탐지되지 않았어요. 독일 전문가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열방출 측정이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었죠. 원자로 외벽의 온도 분포가 표시됐어요. 열점은 없었고 온도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냉각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적어둔 수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모든 수치가 일관되어 있다. 일본 대표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독자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유진 박사가 답했어요. 모든 데이터는 국제기준 표준 형식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IAEA 검증도 완료됐습니다. 중국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이전한 것 아닙니까? 이도현 제독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기술은 자체 개발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국제사찰 하에 있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기술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조작됐거나 실험 조건이 통제됐을 겁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너무 정밀했고 일관성이 있었어요. 조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죠. 가슴 한편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경외였을까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세계 각국 언론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탐지 불가 수준 실현 추장. 전문가들 데이터 분석 중. NHK는 일본 방위성 기술진, 한국 원자로 데이터 분석 착수. 진위 여부 검증 예정이라 전했죠. 중국 환구시보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한국 핵 확산 위장 기술 시연. 국제사회 우려 확산. 하지만 어조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처럼 단정적이지 않았죠.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 해군, 경주 실험 데이터 검토 중. 추가 확인 필요라고만 짧게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조심스러웠어요. 한국의 기술 주장, 검증 단계 진입. 세계 해군 기술 판도 변화 가능성. 독일 슈피겔은 전홍축 우라늄 원자로 새로운 접근법인가. 전문가 의견 분분이라 썼죠.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롱과 비난에서 의심과 검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도 없었죠.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에 작성한 실현 가능성 0%라는 문장을 지웠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제가 믿어온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또 다른 초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연구소였어요. 원자로 모형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주저했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연구소 깊숙한 곳에 있는 실험실이었어요.
투명 아크릴 케이스 안에 원자로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실제의 10분의 1 정도였죠. 한유진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입니다. 농축도는 19.7%예요. IAEA 기준 20% 미만이죠. 핵연료 자체가 아니라 기계적 통제 기술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모형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냉각 루프의 배치, 제어봉의 구조, 차폐제의 두께, 모든 게 정교했습니다. 설계 철학이 달랐어요. 고출력이 아니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였죠. 밀러 박사님 이해하셨나요?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죠. 이건 핵이 아니다. 이건 통제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실험실을 나오는 길이었어요. 한유진 박사가 모형 위에 앉아있던 먼지를 천으로 조용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은 조심스러웠고 움직임은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믿어온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분석, 판단, 전제들이 흔들렸죠.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겁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는 여전히 북적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바뀌어 있었죠. 언제 실전 배치됩니까? 몇 척을 건조할 계획입니까? 다른 국가에도 기술을 이전할 겁니까?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주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끝났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죠. 나는 데이터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경주 APC 마지막 날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회의장 복도를 걸으며 저는 노트북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사흘 전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들어 있었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계획의 실현 가능성 0%. 저는 더 이상 그 문장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일본 대표단은 서류를 펼쳐놓고 메모만 하고 있었고 중국 대표단은 팔짱을 낀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표정 없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 대표단 좌석 뒤에 앉은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커서를 첫 문장에 놓고 삭제키를 눌렀죠. 문장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나는 이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한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전 10시 단상에 불이 켜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박수는 없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죠. 대통령은 연단 앞에 서서 원고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회의장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죠. 핵은 통제될 때 비로소 인간을 지키는 기술이 됩니다. 우리는 그 통제를 증명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 기계적 안전장치, 국제사찰 하의 투명성.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모든 단어가 명확했습니다. 힘은 공격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지기 위해 15년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의 비난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중국 대표단을 봤어요. 한 명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본 대표는 원고를 덮었어요. 미국 대표단 앞줄에 앉은 국방부 차관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핵추진 기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였습니다. 우리는 반도 국가입니다. 바다가 우리의 경계선이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였습니다. 연설은 길지 않았어요. 7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연설을 들으며 지난 사흘을 떠올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듣던 순간 세계가 조롱하던 목소리들, 포항연구소에서 본 데이터, 한유진 박사가 모형의 먼지를 닦던 손끝, 이도현 제독이 말했던 문장.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저는 제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적 가능성만 보고
그들의 의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핵을 다스리는 법을 증명했던 거죠. 연설이 끝났어요. 대통령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하지만 그 박수는 이상했어요. 격렬하지 않았고 의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진중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 같았죠. 저는 노트북에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핵을 다스렸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타자를 치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기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각국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CNN 기자 옆을 지나갔죠. 그의 화면에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핵을 무기가 아닌 윤리로 다루다. NHK 기자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기술보다 철학이 앞섰다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는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핵을 통제한 민주주의. 이게 제목이야. 뉴욕 타임스 기자가 저를 봤습니다. 밀러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은 억제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답했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오후 3시, 폐회식이 시작됐어요.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일본 총리는 한국의 기술적 성과를 주목한다고 말했고, 중국 주석은 국제사찰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죠. 러시아 대통령은 간단히 검증 절차 지지라고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한국은 동맹의 의미를 보여줬다. 그들은 기술을 책임으로 바꿨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폐회식이 끝나고 외신 기자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명이 먼저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이 따라했습니다. 기립박수는 아니었지만 조용한 존경의 표시였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어요. 저녁 6시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경주의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저는 회의장 계단에 앉아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동해가 보였어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기술 평가 및 전략적 함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2025년 10월 한국은 세계에 새로운 교범을 제시했다. 타자를 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슬픔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목격했다는 감정이었죠. 저는 미국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국의 성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힘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코리어 누클리어 서브머린 파이널 리포트였죠. 밤 9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경주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멀리 어둠 속 동해 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항해 불빛이었어요. 잠수함일 수도 어선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핵을 무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통제의 기술로 만들었죠. 그게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철학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흘 전 이 방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한국은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틀렸어요. 실패한 건 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요. 그들은 세계에 증명했어요. 핵은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경주를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동해를 봤어요. 햇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죠.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해했다. 그들의 힘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였다. 그것이 한국이 세상에 남긴 새로운 교범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가 작아졌어요. 회의장, 연구소, 바다. 모든 것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철학. 핵을 다스린 의지.
책임으로 바꾼 기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13시간 동안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수정할 곳을 찾았지만 바꿀 문장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워싱턴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철학의 완성이다. 그들은 세계에 물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 답했다. 책임으로. 공항에 내렸습니다. 가방을 메고 출구로 걸어가며 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태평양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바다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책임감 있게.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였어요. 그것이 한국이 세상에 남긴 새로운 교범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 나라가 핵을 무기가 아니라 책임으로 선택한 순간, 세계는 진정한 힘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힘이란 공격이 아니라 보호의 의지이며 그 의지가 바로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 품격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